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보다는 돈이 먼저일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가족이 그럴 때면 정말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곤 하더군요. 제가 시집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가 없는 집 자식이란 거였죠.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동서 앞에서 친정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차별을 당할 때면 다 때려치우고 이혼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서가 있는 집 딸이라서 시댁에서도 대우받고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제 친정을 동선의 집이랑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괄시를 하냐고요. 정말이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쌓인 감정을 풀어내자면 사흘 밤낮을 떠들어도 모자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복수할 수 있어서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기분이랍니다. 그럼 사설은 이쯤에서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유복녀로 태어나서 결혼 전까지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전기 배관공이었는데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남편도 없이 혼자 딸을 키우고 살던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변변한 친정도 없어서 젖먹이었던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시면서도 이렇게 멀쩡히 저를 키워내신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 집 살림이 어렵긴 했어도 억척스러운 엄마 밑에 자란 덕에 밥을 굶어본 적은 없었어요. 늘 주위에서 얻어다 입히는 옷만 입고 자랐어도 비누 냄새가 폴폴 나도록 깨끗하게 빤 옷을 입고 자랐고요. 그게 다 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 덕분이었죠. 하지만 정작 엄마 딸로 살아야 했던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늘 고맙게만 느껴졌던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창피한 일을 너무도 많이 경험해야 했거든요. 국민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하루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섰는데 옆방 여학생들이 모여서 저를 보며 키득거리고 웃더라고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옷이 찢어졌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 그 아이들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거야 저거 내가 2학년 때 입던 원피스. 니들도 알지? 지영이네 엄마 우리 집에서 파출부하는 거. 며칠 전에 우리 엄마가 내가 입던 옷들을 버리려고 그랬더니 쟤네 엄마가 자기가 막 달라고 그러더라. 지영이 입힌다고. 그러더니 진짜 입고 왔네. 쟤는 창피하지도 않나 봐. 남이 버린 옷을 다 입고. 제 책가방도 쟤네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준 거래. 완전 거지 같아.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대며 웃어댔고 저는 아이들의 말에 정신이 멍할 정도로 창피했어요. 엄마가 가져오는 옷이며 가방, 운동화들이 새 거가 아닌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같은 학교 친구들이 쓰던 거라는 건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제가 아이들 앞에서 울면 그게 더 창피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오자마자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엄마가 돌아오셔서는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원피스를 보시곤 선잠이 들어있던 저를 깨우셨어요. 지영이 너 일어나봐. 네가 이 원피스 쓰레기통에 버렸니? 잠결이라 비몽사몽했던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니, 왜 이 멀쩡한 옷을 왜 버렸어?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왜 버렸냐고? 무섭게 다그치는 엄마를 보자 낮에 있었던 창피함보다는 엄마한테 혼날 거라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남이 버린 옷 주워다 입는다고. 엄마가 쓰레기통 뒤져서 가져온 가방 메고 다닌다고. 거지라고 놀린다고. 그 말에 엄마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제 마음을 이해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잠시 뒤 엄마는 제가 버린 옷을 수도가로 들고 나가 빨기 시작하셨어요. 저 보란 듯이 몇 번이나 헹구고 물기를 꽉 짜서는 탈탈 털어 들고 오셨어요. 자, 봐. 이게 더러워 보이니? 어디 찢어진 데라도 있어? 아니면 누가 입다 버린 옷이라고 적혀있기라도 해? 아니지. 네가 봐도 멀쩡한 옷이지. 남이 입던 옷이면 어때? 깨끗하게 빨아서 잘 다려 입는데. 엄마도 어릴 때 동네 언니들이 입던 옷 물려입고 자랐어. 엄마만 그런 줄 아니?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입고 자랐다고. 멀쩡한 옷을 버리는 게 잘못이지. 그걸 얻어다 입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앞으로 친구들이 또 그렇게 놀리면 네가 당당하게 말해. 그래, 나 이 옷 얻어다 입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라고. 그럼 걔들도 찍소리도 못할 테니까. 네 스스로 당당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엄마 말 알아듣겠어? 그땐 엄마가 무서워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창피한 건 창피한 거였어요. 국민학교에 다니는 내내 아이들이 저를 거지라고 불렀다는 걸 엄마는 몰랐으니까 이런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생활력이 강한 엄마가 자랑스럽기보다는 늘 창피했어요. 그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엄마에 대한 이런 생각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대입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학원에 과외에 사교육을 많이들 받잖아요. 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애들 치고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는 애는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다행히도 EBS에서 내신 관련 수업과 수능 대비 수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나름 내신과 수능도 혼자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없는 집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얻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소리를 들어와서 그랬는지 제 목표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든 합격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억척스럽게 일을 하셨던 걸 생각하면 우리 집 상황이 그렇게까지 돈에 쪼들리며 살 정도는 아니어야 했어요. 수입에 비해 지출이 그리 많지 않을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돈 때문에 허덕이고 살았던 건 바로 저희 본가 때문이었어요. 고아였던 저희 엄마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저희 본가에서는 맏아들인 아빠가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자 모든 걸 엄마 탓으로 돌렸어요. 재수없는 년이 집에 들어와서 그렇다거나 멀쩡한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는 오명을 씌워오면서 말이죠. 실제로 아빠는 엄마랑 결혼하기 위해서 본가랑 연도 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가 사람들은 저희 엄마에 대한 미움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는 마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아빠 대신 경제 지원을 해드렸던 거죠. 시동생 학비를 대주고 생활비까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살림까지 살기가 벅찼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억척을 떤다 해도 딱히 기술도 없는 여자 혼자 벌이로 두 집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고3이 됐을 무렵이 돼서야 시동생이 취직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제 대학 등록금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기를 쓰고 합격한 대학에 등록 마감일까지도 돈을 다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은행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돈을 구해보겠다고 나선 엄마는 연락이 없고 정말 분침이 하나씩 움직일 때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행 마감 시간 20분을 앞두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 앞 사거리 땡땡은행으로 고지서 들고 나오라고요. 엄마가 그리로 가고 있다고 말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은행으로 달려나갔어요. 한겨울 칼바람에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을 칼로 헤집는 것처럼 따가운데도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은행 앞에 가보니 엄마가 신문지 꾸러미를 가슴에 움켜 안은 채 발을 동동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살면서 그날처럼 엄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추운데 겉옷도 안 입고 나왔냐고 타박을 하시면서도 얼른 은행으로 들어가자고 제 팔을 끌어당기셨어요. 그렇게 마감 시간 5분여를 남기고 은행 창구에 앉아 등록금 납부를 하게 됐는데 직원이 지폐 개수기로 돈을 세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렇게 3번이나 연달아 세어보더니 손님, 납부하시려는 금액에서 5만 원이 부족한데요. 그 말에 엄마는 그럴 리 없다고 다시 한번 세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순간 엄마도 저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렸어요.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엄마도 저도 수중에 있는 돈이 그게 다였기 때문이었죠. 단돈 5만 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창구 직원 손을 잡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저기요, 이거 우리의 대학 등록금이에요. 오늘까지 납부 못하면 우리의 대학 입학 취소된다고요. 제가 모자라는 돈 꼭 갖다 드릴 테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내가 맞춰서 받아온다고 한 건데 어떻게 돈이 부족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하지만 창구 직원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돈 5만 원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창구 직원은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뒷자리 책상에 앉아있던 직급이 있어 보이는 분이 저희 창구 쪽으로 오시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 내미시지 뭐예요. 이 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따님 대학 입학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요. 학생,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 축하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그 지점 차장님이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등록 마감 2분을 남기고 무사히 등록을 할 수 있었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엄마는 5만 원을 들고 그 지점을 찾아갔지만 차장님은 끝내 그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날 엄마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 공부시키느라 내 새끼 대학도 못 보낼 뻔했다고요. 엄마가 말한 인간 같지 않은 놈은 바로 제 삼촌이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없는 돈까지 쪼개서 대학 공부까지 시켰던 엄마의 시동생이었죠. 제 대학 등록금 마련이 힘들었던 엄마는 시동생을 찾아가 다만 얼마라도 도와달라 청했는데 대기업식이나 다니는 사람이 그럴 돈 없다며 딱 잘라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그간 자기 대학 공부시켜준 은인한테 모진 말만 퍼부어댔던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동안 내가 받은 건 그쪽이 주는 대학 등록금이 아니라 내 형 목숨값이었다고요. 우리 형, 당신 같은 여자 안 만났으면 그렇게 죽지도 않았다고. 당장 학비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될 판이었을 때 삼촌은 저희 엄마를 찾아와 자기가 취업을 하면 꼭 갚겠으니 학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대학 등록금을 부탁했고 이후엔 취업 때까지 생활비 부탁을 해왔던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시동생 공부는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그 고생을 해가며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며 도와줬더니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작 난생 처음 본 은행 직원은 아무 대가 없이 선뜻 5만 원을 내줬으니 그 상황에 엄마는 마음이 더 착잡하셨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서야 비로소 그동안 엄마가 본가에 금전적 지원을 하느라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왔던 걸 알게 된 저는 엄마만큼이나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악착 같고 돈밖에 모르는 냉정한 사람 같았는데 실상은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선의를 베푼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받은 상처 내가 치유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마저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삼촌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되는 거니까요. 대학 등록을 마치고 한 달여쯤 지나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곳에서 밀린 월급을 받았어요. 수능이 끝나자마자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고 했던 아르바이트였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차일피일 미룬 탓에 뒤늦게 받게 된 거였죠. 그 돈을 제 날에 받았더라면 엄마 마음고생이 덜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남자 손수건을 사서 제 등록금을 보태주신 은행 차장님께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땅 한 평 없이 마름으로 살아오셨어. 내가 대학에 합격하자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같이 낡고 오래된 돈들이 신기하게도 빳빳하게 펴져 있는 거야. 다리미로 달인 것처럼. 나중에야 알았지. 우리 아버지께서 그 돈을 마련하시느라 오랜 시간 한 푼 두 푼 장판 밑에 모아오신 돈이라는 걸. 학생 어머님이 들고 오신 돈을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어머님께 잘해. 언젠가 어머님 그림자도 그리워지는 날이 올 테니까. 담담하게 들려주신 차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철없이 행동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그날 어렵게 만들어 오신 등록금을 저는 그저 5만 원이 모자라는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만드느라 엄마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장님께 선물을 하고 남은 돈 전부를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돈을 고스란히 엄마한테 쓰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돈을 받은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됐어. 그 돈은 네가 알아서 써. 남의 자식 등록금도 대준 나야. 그런데 내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내가 뺏어서 써야겠니? 네가 처음으로 일해서 번 돈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쓰고 싶은 데 써. 돈도 써봐야 그 가치를 아는 거야. 결국 돈은 다시 제 손에 들어왔고 고민은 시작됐어요. 난생 처음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저로서는 쓰는 것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화장품 세트를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저금을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된 게요. 엄마나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나 봐요. 엄마처럼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번 돈을 쓰지 않고 모으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돈 쓰고 사는 거에 익숙치 않아서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편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벌면서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걸 두려워했어요. 주변 동료들을 보면 한 달 동안 노력한 내 자신을 위한 보상이라며 고가의 전자기기도 사고 명품 백도 할부로 사곤 했지만 저는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치킨 한 마리 사는 것도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 사이에서 말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제 앞에서는 안 그런 척을 했지만
제 뒤에서는 다들 지질이 궁상이라는 말들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 옆자리에 있던 동료가 결혼 직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사하는 날 제게 그러더라고요. 지영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고깝게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나는 떠나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런 얘기 안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지영씨한테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해서 해주는 말이야. 지영씨는 스스로를 절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밖에는 안 보여. 대학생도 아니고 직장인이 레자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지간하면 가죽백으로 하나 사. 그리고 웬만하면 휴대폰 좀 바꾸지 그래? 터치패드도 잘 안 먹히는 걸로 문자 보내고 있는 거 보면 좀 한심하거든. 옷도 그래. 유행은 못 따라가도 한물간 브랜드 옷 사입는 건 완전 최악인 거 몰라? 내 충고가 고깝게 들렸다면 미안. 그래도 이게 다 지영씨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는 것만 알아도. 처음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려나 보다 하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비난에 가까운 폭언이었어요. 이런 인간 결혼식에 5만 원이나 축의금을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동료를 통해 축의금만 전한 거라서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생돈 5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거든요. 솔직히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몇 달 전에 저희 부서로 이직해온 대리님이었어요. 바로 현재 제 남편이죠. 편의상 남편이라고 표기할게요. 남편은 여직원이 한 얘기를 다 들었는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차며 다가와 말했어요. 그게 어딜 봐서 충고입니까? 쓰레기통에 버려도 시원찮을 개소리지. 내가 보기엔 충고를 들어야 할 사람은 지영씨가 아니라 윤혜림 씨인 것 같은데요. 결혼 준비한다고 야근도 지영애 씨한테 떠넘기고 사무실 직원들한테 축의금도 잔뜩 챙겼으면서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염치 없이 사직서 던진 사람이 누굴 평가하고 충고를 합니까? 주변에 온갖 민폐는 다 끼치고 알맹이만 빼먹고 튀는 사람이 생각 같아서는 윤혜림 씨한테 축의금 돌려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지. 말이 나온 김에 축의금 돌려주세요. 그날 식장에 가서 밥이라도 먹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결혼식도 안 갔는데 반강제적으로 축의금 낸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으로 돈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영씨나 나나 혜림씨 결혼식까지 갈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 혜림씨가 축의금 들고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죠. 그렇다고 더 이상 직장 동료도 아닌데 우리가 낸 돈은 어떻게 돌려받겠어요. 그러니까 축의금 돌려주세요. 어서요. 몰랐는데 그날 보니 남편 성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엔 그저 사람 좋고 일 잘하는 대리님 정도로 보였는데 말이에요. 결국 그날 혜림 씨는 저랑 남편한테 5만 원씩 축의금을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던가 봐요. 저희가 축의금을 돌려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여직원이 자기들도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걸 봐서는 말이죠. 결국 혜림 씨는 제게 충고를 가장한 놀림 몇 마디 했다가 축의금으로 받은 수십만 원을 돌려주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다들 얌체짓을 해온 혜림 씨한테 감정이 안 좋았는데 남편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이때다 동참했던 거였죠. 그런데 정작 남편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지자 무척 난처해했어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남편이 나섰던 건 축의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가 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였거든요. 그때 이미 제 남편은 저한테 마음이 있던 때인지라 제가 혜림 씨한테 당하는 게 자신이 당하는 것보다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축의금을 핑계로 엿을 먹였던 건데 괜히 제 앞에서 쪼잔한 사람처럼 돼버렸다고 한숨을 쉬더군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이랑 사귀게 됐으니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남편의 빅피처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2년 가까이 지속됐고 그러다 제가 대리를 달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같은 직장에 다닌다고 하자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상견례를 하고부터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저희 결혼에 있어서 시댁에서 특히 뭘 더 해주시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혼수를 못 해간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어머님의 이런 태도 변화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게 된 건 몇 년 뒤 시동생이 결혼하면서였어요. 동서는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친정이 꽤 잘 사는 모양이었어요. 동선의 친정아버지가 강남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경기권의 땅도 꽤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가 쓰는 화장품이나 구두, 백 등은 명품을 잘 모르는 저도 알 정도로 이름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백화점 쇼윈도 너머로만 봤던 것들이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부러워 죽겠다거나 셈이 났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저한테는 늘 무뚝뚝하고 고압적으로 행동하시던 어머님이 동서한테는 어쩜 그렇게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게 대하시던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부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너무 미워만 하시지 마시고 좋은 점도 봐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헛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그래, 네가 무슨 죄겠니? 네 부모 직업을 네가 지정해준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말이다.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난 네가 좋게는 안 보일 것 같구나. 너 상견례 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 그날 한정식집 입구에서 네 엄마랑 만나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 식당 사장이 네 엄마한테 그러더라. 시간 나면 자기네 건물 청소도 부탁한다고. 네 엄마가 뭘 해먹고 살든 솔직히 나 상관없다. 그런데 내 사돈이 남의 건물 청소나 하고 산다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지. 내가 네 엄마랑 돈급 취급을 받게 될 게 뻔하니까. 그날 그 한정식집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꼈는지 아니? 서빙을 하는 것들도 죄다 내가 건물 청소부 사돈이라는 걸 알 텐데 나를 온전히 손님으로 봐주겠냔 말이야. 내가 왜 네 엄마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들한테 동정을 받아야 하니?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내가 너를 작은 애랑 차별한다고 안 입고 온 모양인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네 친정 때문에 불쾌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며느리 예뻐하고 말고는 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태도가 변한 건 저희 엄마 직업 때문이었던 거예요. 당시 저희 엄마는 그간 모아둔 돈으로 엄마가 일하던 청소업체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필 한정식집 사장님이랑도 안면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건물 청소하는 일이 남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돈 훔쳐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깨끗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창피하고 싫다고 하시니 더 말씀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다른 일을 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라서 앞으로 내가 잘하면 어머님이 그래도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바람과 달리 동서가 시집을 오고 난 뒤부터 어머님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저랑 살아온 시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과 동서는 그 짧은 시간에 무척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머님은 점점 더 저를 멀리하시고 말조차 섞는 걸 싫어하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뭔가를 여쭈어 볼 때면 단답형으로 대꾸를 하시거나 턱이나 손으로 가리키시는 정도였는데 동서한테는 먼저 살갑게 말도 거시고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게 시키실 일은 따박따박 시키시는 걸 보면 어떤 의미에서 참 대단한 분 같았어요. 그중 하나가 아버님 제사였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는 본가에서 어머님이 직접 지내시던 제사였는데 제가 시집 오고 이듬해부터는 저희 집에서 저더러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장남이 물려받아야 할 제사이니 미리 받아서 하라고요. 당시만 해도 아이가 없었던 터라 어머님 말씀을 순순히 따랐는데 그해 겨울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육아와 직장 생활까지 병행하다 보니 제사를 떠맡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어진 물이기도 하고 언젠가 제가 맡아야 할 일이기도 했으니 어떻게든 해보는 수밖에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본가에서 제사를 지내도 제가 가서 일을 다 할 게 뻔하니까 차라리 제 집에서 지내면 이동 시간도 줄고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아버님 제사 때마다 월차를 내거나 반차를 내고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곤 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남편도 월차를 내고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매번 저한테만 집안일을 떠넘기는 게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제사 때 자기도 월차를 내고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해 초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 눈치 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랑 음식 준비를 하고 상까지 다 차리자 동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님 모시고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고요. 마침 우리 애가 졸린지 칭얼거리길래 제가 애를 재우고 오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어머님이 오셔서 네가 안 보이면 또 한 소리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방에 데려가 재우기로 하고 저는 어머님과 시동생 내외를 맞았어요.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미리 차려놓은 상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시더니 아니나 다를까 혀부터 차시더라고요. 동서가 옆에 있으니 평소보다도 더 과하게 못마땅한 티를 내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꼭 동서 앞에서는 별거 아닌 걸로도 트집을 잡아가며 제게 핀잔을 주시거든요. 얘 음식 해놓은 꼴하지 마라. 너 소고기 산 적 어디 걸로 한 거니? 설마 수입 소고기 쓴 건 아니지? 그리고 이 과일들 말이다. 너는 어쩌면 이렇게 손이 작니? 다른 건 몰라도 제사상의 과일은 좋은 거 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니? 사고고 배고 알이 이렇게 작아서 어디다 써먹어. 전 부친 것도 봐. 니네 친정에선 이런 것도 전이라고 해먹냐? 내가 귀신이라도 이런 제사상엔 젓가락 깔 데가 없겠다. 이래서 며느리는 좀 사는 집 여자를 데려와야 하는 거야. 지 친정에서 보고 자란 게 없는데 뭘 알겠냐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제대로 쓰고 살아봤어야 흉내라도 내지. 아, 제사상 차릴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늙어.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아가며 발이 퉁퉁 붓도록 일을 하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취급까지 당하니까 억울하고 창피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번 제사상 차릴 비용 한 푼 안 주시고 저한테 다 떠넘기시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기도 늘 비싼 한우로 준비하고 과일도 제일 크고 싱싱한 걸로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왜 매번 어머님 눈에는 제가 아는 모든 게 형편없는 싸구려로 보이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동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더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어머님, 저 하루 종일 힘들게 일만 했어요. 회사에서 오전 근무 마치자마자 반차 내고 장 봐와서
지금까지 일하느라 점심도 못 먹었다고요.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고 타박만 하시니까 너무 서운해요. 소고기는 한우 맞고요. 과일은 과일 가게에서 제일 크고 싱싱한 걸로 샀어요. 저 아버님 제사상에 싸구려 재수 올린 적 없어요. 평소에 비싸서 저희는 못 사 먹는 제일 좋고 크고 싱싱한 걸로만 준비한다고요. 그런데도 어머님 눈에는 안 차신다면 할 수 없네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 제사상은 어머님이 준비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셨어요. 이게 아주 못 배워먹은 티를 내는구나. 뭐가 어쩌고 저째? 누구 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얘가 아주 날이 갈수록 가관이구나. 그래, 네가 할 만큼 했다고? 고기고 과일이 제일 크고 좋은 걸로만 샀다고? 하이고 얘, 내가 이날 이때까지 소고기며 과일 한 번 안 사본 사람인 줄 아니? 작은 애야, 네가 말해봐라. 지난 추석에 내가 너희 친정에 보낸 한우 세트 말이다. 그거랑 이 상에 오른 소고기랑 차이가 나니 안 나니? 그리고 올 설에 보낸 과일 세트랑 상에 오른 과일이랑 크기며 때깔이 차이가 나 안 나? 어머님도 참, 형님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걸 물으시면 제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형님,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명절 선물 보내주신 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한숨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바로 한 소리 하시더군요. 왜? 이젠 작은 애 말도 못 믿겠다는 거냐? 그럼 내가 백화점 영수증이라도 찾아서 보내줘야 믿겠니?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도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쵸 형님? 그냥 다음엔 더 좋은 걸로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정 안 되면 제가 단골 가게에 연락해서 고기랑 과일은 보내드릴 테니까요. 두 사람은 제가 자신들 말을 못 믿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한숨의 의미는 어머님이나 동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였는데 말이죠. 제가 한숨이 났던 건 고기의 질이나 과일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 동서 친정에 매번 보냈다는 명절 선물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5년이 되도록 어머님이 제 친정에 선물을 보내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매번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께 백화점 상품권이며 한우, 전복 세트 등을 보내드렸는데도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수년간 받아먹도록 단 한 번도 답례를 안 하더니 동선의 집에는 질 좋은 선물을 보내왔더니 정말 기가 차고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동서를 차별하는 건 알았지만 친정까지 차별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이쯤 되니 저는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보기 좋게 보려고 노력했던 제가 병신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어머님, 그동안 동서 친정에는 명절 선물도 보내셨던 거예요? 저희 집에 시집 온 뒤로 매년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님께 선물을 보내왔지만 단 한 번도 답례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 친정에는 명절 선물을 보내신 거냐고요? 왜요? 왜 동서 친정에만 보내셨는데요? 제가 울먹이는 소리로 묻자 시어머니가 눈을 내리깔면서 그러시더군요. 아니, 내가 거지한테 적선할 일 있니?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에 저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생각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엄마한테 거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자기가 말이 심했다 싶었는지 눈길을 피하며 핑계를 댔어요. 아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하는 일이 거지랑 다를 바 없긴 하잖아. 순간 온몸의 피가 머리 위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온 남편이었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엄마. 제정신이야? 제정신으로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장 사과해. 당장 내 아내한테 사과하라고.
남편이 집에 없는 줄 알고 평소보다 더 모진 소리를 했댔던 시어머니는 놀라서는 눈알을 굴리며 제 남편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들, 엄마가 말이 헛나왔어. 아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사람 열받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 거야. 아들, 화 풀어.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 이런 사람이었어? 그동안 나 없는 자리에선 매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혔냐고. 엄마,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와중에도 며느리한테 사과할 생각은 않고 자기 아들 화 풀어줄 생각부터 하다니. 엄만 정말 구제불능이네. 내 엄마지만 정말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재수씨, 말은 바로 해야죠. 고기랑 과일 사서 보내겠다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 아내가 남의 집 제사 지냅니까? 내 아내만 이 집 며느리예요. 재수씨도 와서 함께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내 아내만 부리냐고요. 아무튼 내가 오늘 똑똑히 한 이상 앞으로 우리 집에서 제사는 못 지내요. 아니, 앞으로 엄마랑 안 보고 살 거야.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내 아내니까. 그게 누구든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인간들과는 절대 상종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돌아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결국 그날 제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집안일에 소홀한 탓에 제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며 미안해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댁과는 발길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혹시 직장 위치 좀 알려줄 수 있냐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축 처진 목소리로 계속 남편 직장 주소만 물으시길래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연락해 어머님께 전화가 왔었고 회사 위치를 알려드렸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후 얘기는 저희 엄마한테 전해 들은 얘기예요. 엄마가 엄마 소유의 건물에 들렀다가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대걸레를 가져다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죠. 비록 자식들이 연을 끊고 사는 시부모지만 안 그래도 사돈된 사이에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먼저 인사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더니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리고는 글쎄, 이봐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입니까?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꼴로 있어요? 이젠 하다하다 내 아들 얼굴에 먹칠까지 하려고 이렵니까? 이런 거짓꼴을 하고 내 아들 회사 건물에서 걸레질을 하면 직원들이 사장이 내 아들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아우 세상에. 이래서 며느리는 있는 집에서 드리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아주 당신 모녀 때문에 멀쩡히 살 수가 없다고요. 저리 꺼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힘껏 밀쳤고 그 바람에 엄마가 로비 복도로 넘어지셨어요. 순간 경비실에 있던 건물 경비 아저씨가 달려와 저희 엄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아유 정 여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찰 불러드려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성질을 확 내며 말했어요. 뭐? 경찰? 아이고, 건물 청소부나 경비원이나 아주 한통속이구만. 그래, 경찰 부른다고 하면 내가 겁낼까봐? 내 아들이 이 건물에 있는 회사 사장이야. 어디서 까불어?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그러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분이 누군지도 잘 아시겠네요. 정 여사님이 이 건물 건물주십니다. 그쪽 아드님이 이 건물에 입주했다는 5개 회사 중에 어느 회사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건물주만큼 높겠습니까? 그리고 정 여사님이 건물주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밀쳤으면 사과부터 한 게 도리죠. 누가 높으니 낮으니 떠들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인간된 도리란 말입니다. 대개 아드님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자식 얼굴에 먹칠 그만하시고
사과부터 하세요. 이후 남편이 연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은 자기 어머니는 팽개치고 저희 엄마를 모시고 근처 정형외과로 달려갔고요. 둘째 아들 내외한테 팽등한 뒤 외롭게 지내던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큰아들네랑 잘해보려고 찾아왔다가 되려 전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돈이 건물주가 됐다는 소식도 들었으니 한동안 밤잠은 다 잔 거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엄마한테 이 얘기를 전해 듣자마자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훅 내려갔고요. 그러고 보면 세상 일은 참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일인 거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뜻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열심히 사신 만큼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